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연은 가난이라는 절벽 끝에서 단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을 후회할 뻔했던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훗날 어떤 기적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 선택의 끝에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다 자기 먹을 복을 타고난다는 말,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던, 아니 믿을 여유조차 없었던 어리석고 나약한 엄마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지독한 가난의 끝자락에서 시어머니의 서슬, 벌언구박과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 못 이겨 제 품에 안긴 그 작고 뜨거웠던 핏덩이를 남의 손에 넘길 뻔했거든요. 매일 밤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미안하다, 미안하다, 목 놓아 울던 그때의 기억은 평생 제 가슴에 문신처럼 새겨진 한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그 참회록이자, 이제는 제 삶의 유일한 빛이자 가장 큰 자랑이 된 제 막내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시간은 제가 셋째를 임신했던 19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희 집은 이미 아들 둘을 키우며 그럭저럭 평범하게 꾸려가던 형편이었죠.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던 IMF 외환 위기의 파도가 저희 집 거실까지 들이닥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공들여 운영하던 작은 사업체는 하룻밤 사이에 부도가 났고, 평화롭던 저희 집 대문에는 빨간 딱지가 붙고 이른 새벽부터 거친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욕설을 퍼붓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내다 못해 긁을 소리조차 나지 않았고, 남편은 막노동판이라도 나가겠다며 매일 새벽 4시에 낡은 운동화를 구겨 신고 나갔지만 들어오는 돈은 늘 부족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어느 날 덜컥 셋째가 찾아왔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축복이자 기쁨이었을 새 생명의 소식이 당시 저희에게는 또 다른 재앙처럼 느껴졌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축하가 아닌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저주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입덧으로 헛구역질을 하며 안방에 누워있을 때 문을 거칠게 발로 차며 들어와 소리를 지르셨죠. 야, 너 지금 집구석 꼬락서니가 어떤지 눈이 있으면 좀 봐라. 내 남편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다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너는 또 애를 가져서 짐을 보태냐? 셋째라니, 제정신이야. 너 우리 아들 잡아먹으려고 작정했어? 가서 당장 지우든지 아니면 내 몸뚱이 하나 건사 못할 거면 집에서 나가라. 독한 입덧보다 더 구역질 나는 시어머니의 폭언에 저는 차가운 방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으며 버텼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그 모진 말을 다 듣고 있을까봐 제 배를 감싸 안고 소리 죽여 울 뿐이었죠. 사실 임신 중기쯤 되었을 때 저는 이미 아이의 성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하러 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제 눈을 피하며 넌지시 말씀하시더군요. 엄마, 아기 옷 준비할 때 분홍색 위주로 사셔야겠어요. 아주 예쁜 공주님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쁨보다 거대한 공포가 제 전신을 엄습했습니다.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시어머니가 당장이라도 저를 끌고 가 몹쓸 짓을 시킬 게 뻔했거든요. 저는 그날 이후로 가족들에게 철저히 비밀을 지켰습니다. 남편이 의사가 뭐라더냐, 아들이냐? 라고 물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아직 아기가 다리를 꼬고 있어서 잘 안 보인대요 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번에도 고추 못 달고 나오면 네가 알아서 처신해라 라고 협박할 때도 저는 그저 뱃속의 딸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래도 너는 꼭 지켜줄게. 저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눈물로 버티며 끝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통에 몸을 비틀며 병원 복도에서 고통받을 때도 시어머니는 곁에 오기는커녕 병실 밖에서 아들이어야 할 텐데 아들이 아니면 큰일인데 라는 주문 같은 소리만 중얼거리셨죠.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간호사가 조심스레 성별을 확인해 준 순간 저는 희열보다 공포를 먼저 느꼈습니다. 아이는 반전없이 예상한 대로 딸이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기도 전에 병실로 들이닥친 시어머니의 얼굴은 귀신보다 더 무시무시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핏덩이 같은 손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시어머니는 제 머리맡에서 포효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재수없게 이 판국에 또 딸년이라니.
아들이면 대라도 있고 나중에 일꾼이라도 되지. 계집애는 키워봤자 남의 식구 될 건데 돈만 처먹는 식충기 아니냐. 이 애비는 지금 밖에서 굶어가며 일하는데 너는 이 짐덩이를 또 얹어놓고 태평하게 누워있어? 사돈한테 연락해라. 내 아는 먼 친척 중에 자식 없어 발 구르는 집 있으니 거기로 당장 보내. 그게 애도 살고 우리도 사는 길이야. 내 말 안 들으면 나 이 자리에서 혀 깨물고 죽을 줄 알아라. 산후조리는커녕 오한의 몸을 벌벌 떨고 있는 제 가슴팍 위로 시어머니는 미리 준비해온 차가운 입양 서류 뭉치를 사정없이 던졌습니다. 셋은 절대 무리다. 딸은 쓸모없다. 이 집안 망치려고 들어온 요물이다. 라는 모진 말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제 옆에 서 있던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평소 우유부단하던 남편은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제 눈을 피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여보, 어머니 말씀이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 지금 빚만 수억인데 애셋을 어떻게 키워. 저쪽 집은 부자라니까 우리 딸도 거기 가면 공부도 마음껏 하고 귀하게 잘할 수 있을 거야. 그게 애를 위해서도 나은 선택 아닐까?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독한 마취제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세상이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품 안에서 꼼지락거리던 아이의 작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마치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제 새끼손가락을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꽉 쥐더군요. 그 작고 뜨거웠던 생명의 무게를 느끼는 순간 제 안에서 죽어있던 엄마로서의 본능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침대 밑으로 내려가 시어머니의 먼지 묻은 발치에 엎드려 머리를 찌으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식당 설거지부터 파출부일, 남들이 기겁하는 험한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다 하겠습니다. 제 입으로 들어가는 밥 한 술 줄여서라도 이 아이 내 손으로 키울게요. 제발 제 자식 남의 손에 넘기라는 말씀만은 거두어 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우리 딸만은 제 곁에 있게 해주세요. 바닥에 눈물이 흥건해질 정도로 통곡하는 저를 시어머니는 혐오스럽다는 듯 걷어차며 마지막 독서를 뱉으셨습니다. 그래, 어디 내 고집대로 해봐라. 나중에 이 애 때문에 집안 거덜나고 빚쟁이들한테 끌려가도 나 원망하지 마라. 네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오늘부로 내 자식도 손주도 아니니까 알아서 해. 시어머니는 입양 서류를 낚아채 찢어버리며 병실을 나갔고 저는 그 부서진 종이 조각들 사이에서 제 딸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아이를 품에 안고 실신하듯 잠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 딸은 참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또래 애들은 한참 투정 부릴 나이인 7살, 8살 때도 제 딸은 단 한 번도 갖고 싶은 걸 사달라고 떼를 쓴 적이 없었어요. 오빠들이 식탁에서 고기가 적다. 왜 맨날 풀만 나오냐며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반찬 투정을 부릴 때면 막내딸은 조용히 제 눈치를 보며 남은 나물 잔뜩 넣고 밥을 비벼 먹던 아이였습니다. 신학기가 되어 오빠들은 브랜드 운동화에 새 가방 사달라고 난리를 쳐댔지만 딸아이는 구멍난 양말을 뒤꿈치로 새욱 숨기며 제게 웃어 보이더군요. 엄마, 나는 작아진 오빠 옷이 헐렁해서 더 편하고 좋아. 그리고 양말은 신발 신으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내 거는 사지 마. 그 작은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제 가슴을 얼마나 후벼 팠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의 차별은 명절이 되면 극에 달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보란듯이 두 아들놈만 불러 무릎에 앉히고는 빳빳한 신권 10,000원짜리들을 쥐어주며 우리 집 기둥들 공부 열심히 해서 큰 사람 되라고 축복을 빌어주셨죠. 하지만 제 딸은 그 옆에서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구석에 앉아있는 딸아이에게 시어머니는 눈길 한번 주지 않으셨고 오히려 계집애가 재수없게 어딜 상머리에 끼어드냐며 면박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제 딸은 할머니를 원망하기는커녕 어른들이 술 한잔하고 주무시는 틈을 타 마루에 놓인 시어머니의 낡은 구두를 꺼내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광이 나도록 닦아놓곤 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지시면 엄마한테 화 안 내실 것 같아서 그랬어 라고 하더군요. 그 기특하고도 슬픈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주방 한 구석에서 앞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어야 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시어머니는 이제 90을 훌쩍 넘기셨습니다.
한때 집안을 호령하던 그 서슬퍼런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뼈만 남은 앙상한 몸으로 요양원 침대에 누워 하루하루를 버티는 신세가 되셨죠. 설상가상으로 치매까지 찾아와 이제는 정신이 가물가물해지셨는데 그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시어머니가 울부짖으며 찾는 이름은 오직 아들과 손주들이었습니다. 우리 큰놈 어디 있냐? 우리 장손, 장손 보고 싶다. 내가 걔 결혼할 때 집 사라고 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에 땅 판 돈까지 몽땅 털어줬는데 왜 얼굴 한 번을 안 비추냐? 나 여기 있는 거 잊어버린 거 아니냐? 시어머니는 요양원 복도의 발소리만 들려도 아들들이 온 줄 알고 고개를 빼들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전 재산을 쏟아부어 장가 보내고 떵떵거리게 해준 큰아들은 요양원 특유의 냄새가 싫다. 면회 가는 게 마음 아파서 일상생활이 안 된다는 비겁하고 치졸한 핑계를 대며 명절에도 코빼기 한 번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형도 안 가는데 내가 왜 가냐. 애들 학원비 대느라 바쁘다며 어머니의 고독한 사투를 외면했습니다. 아들 노래를 부르며 며느리와 손녀의 가슴을 난도질했던 대가는 정작 본인이 가장 외롭고 비참하게 썩어가는 순간에 아들들에게 철저히 버림받는 비참한 말로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 비싸고 차가운 요양원비를 매달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묵묵히 책임지고 있는 건 30년 전 시어머니가 쓸모없는 계집애라며 당장 내다 버리라고 했던 바로 제 막내딸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어엿한 전문직으로 성공해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에 올랐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딸은 명절이나 할머니 생신이면 어김없이 저희 부부의 손을 잡고 그 싫은 요양원을 찾습니다. 할머니를 뵈러 가는 날이면 딸은 미리 백화점에 들러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부드러운 화과자와 새 옷을 준비합니다. 요양원 원무과에 들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번 달 간병비와 병원비를 아무렇지 않게 결제하는 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칩니다. 사실 저는 그 모습조차 너무나 보기 싫었습니다. 30년 전 차가운 병원 바닥에 엎드려 이 아이를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남의 손에 넘기지 말아달라고 시어머니 발치에서 빌며 흘렸던 그 피눈물을 생각하면 저 노인의 얼굴조차 마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참다 못해 요양원 복도에서 딸아이에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얘야, 너는 자존심도 없니? 저 노인네가 너한테 그리고 네 엄마한테 어떤 대못을 박았는지 다 알면서 왜 여기까지 와서 네 귀한 돈을 보태? 그 돈이면 내 옷 한 벌을 더 사고 네 커리어를 위해 써. 너 안 가도 돼. 아니, 제발 가지 마. 엄마는 네가 그 인간한테 돈 쓰고 시간 쓰는 거 정말 진절머리 나게 보기 싫어. 제 서슬퍼런 꾸지람에도 제 착한 딸은 그저 제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웃어 보입니다. 엄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잖아요. 할머니가 미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똑같이 모른 척하면 우리도 결국 할머니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길바닥에 나 함께 모른 척해요. 저를 지켜준 엄마를 위해서라도 제가 더 당당하게 자라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인생을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자기가 버리려 했던 이 딸 자식이 어떤 보물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으실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밤 기력이 다해 가물가물하던 시어머니의 정신이 아주 잠시 맑게 돌아온 순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제 딸의 얼굴을 한참이나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엉엉 울기 시작하시더군요. 아가야, 미안하다. 이 늙은이가 눈이 멀어서 너 같은 보물을 몰라보고 내 아들이라고 금지옥엽 키운 놈들은 내 냄새 난다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내가 버리려고 했던 네가 내 옆을 지키고 있구나. 내가 너를 그 추운 날 남의 집 보냈으면 지금 나는 어디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을 게다. 정말 미안하다. 큰 놈, 작은 놈 다 필요 없다. 네가 내 진짜 손주다. 이 할미 죄를 어떻게 다 갚겠니? 시어머니는 딸의 손을 자기 가슴에 묻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제 마음도 참으로 복잡하고 시렸습니다. 30년 전 제가 그 손을 끝내 놓았더라면 지금의 이 따뜻한 용서와 평화가 있었을까요? 만약 제가 그 독설에 굴복해 아이를 포기했다면 지금 제 곁에는 누가 남았을까요? 저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자식은 성별로 키우는 것도 형편으로 키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오직 엄마의 눈물 섞인 사랑과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키운 자식만이 훗날 부모의 마른 가슴을 적셔주는 진짜 보석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30년 전 제 선택은 단순히 한 생명을 살린 것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구원한 기적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딸아이가 사준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주말마다 딸과 소소한 데이트를 즐깁니다. 유행하는 카페에 가서 딸이 주문해주는 달콤한 케이크를 먹고 한가로이 공원을 산책하는 시간이 제 생애 가장 찬란한 봄날입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내가 다 해줄게. 엄마는 그냥 웃기만 해. 벤치에 앉아 제 거친 손을 정성스레 마사지하며 영양크림을 발라주는 딸을 볼 때마다 저는 30년 전 그 병원 바닥에서 빌고 또 빌었던 저 자신에게 말해줍니다. 잘했다. 정말 잘 버텼다. 내 딸이 너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거야. 여러분, 혹시 지금 주변에 자식 차별을 하거나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려는 분이 계신가요? 제 이야기를 그분들께 꼭 들려주세요. 사람의 앞날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법이고 지금 당신이 눈물로 지켜낸 그 작은 생명이 훗날 당신의 무너진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울 유일한 기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딸 하나가 아들 11 부럽다는 말. 저희 집에서는 이제 전설이 아닌 일상의 진실이 되었습니다. 제 참회록이자 인생 최고의 자랑인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사람에게는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을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했던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날 이 어머니가 단 한 번만 포기했더라면 지금의 이 따뜻한 결말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더 마음이 오래 남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로 작은 용기나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의 이야기 같지만 결국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도 마음에 오래 남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